네, 현장을 뛰는 기자 그리고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입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사회 프로파일링 코너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뉴스아이키 봄 개편을 맞아서 요일과 시간대를 살짝 옮겼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이 시간대 앞으로 계속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공지 하나 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뉴스아이킥에서 특별 이벤트로 최고의 슬로건을 찾는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뉴스아이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슬로건을 만들어주시면 LED TV, 백화점 상품권, 홍삼 스틱 같은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슬로건 공모는 뉴스아이킥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제 개인 SNS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신데 거기는 안 되고요. 뉴스아이킥 홈페이지에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보내주셔도 저희가 그걸 짚기를 못합니다. 홈페이지가 공식 참여 채널입니다. 많은 분 참여해 주고 계신데 모든 분께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하이킥 슬로건 꼭 만들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한동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일단 김완 기자, 네. 채널A 사건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인데요. 2020년 당시에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서 수감 중인 이제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좀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더 세질 거다.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협박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이사 관련된 폭로를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했다. 이런 혐의였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그해 4월에 수사에 나갔고 넉 달 뒤에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검사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제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는 재판도 받고 무혐의도 받고 이렇게 1심 있고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한 지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 이제 시간이 걸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이 계속 이제 무혐의로 이제 처분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김준우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이 참 국민적 관심이었던 사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로 정리를 한다라는 것 물증이 없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수사를 더 진행시키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로 보여지고요. 예. 결국은 그 한동훈 부원장이 지금은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그 당시 이제 정진웅 검사가 이것도 이제 기소가 됐는데 어쨌든 물리력을 써가면서까지 아이폰을 확보하려다가 그랬죠. 어쨌든 잠금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근데 그 아이폰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판도라의 상자인데 열리지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더 진척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포렌식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제 있냐 없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소문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냈다 어쩌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식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지금 상황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아이폰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라는 부분을 소상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대 과학기술의 승리인지 패배인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김준우 변호사. 사실 그동안 우리 디지털 포렌식 수사계에서도 그랬고 법조계에서도 폰 비밀번호 잠금 장치 해제가 가능했던 경우가 있었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얘기하셨지만 외국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증거 포렌식 관련해서 저는 전공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어디에 맡기면 가능하다
제가 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얼만큼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근데 왜 잘 안 됐는지 그 부분을 투명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이폰 비밀번호면 안 돼. 이거는 또 사실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그냥 뭐 그러면 특정 외산 핸드폰 판매량만 늘려주고 맞아요. 우리나라 핸드폰들 판매량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물론 이제 개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눈앞에서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미 무혐의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니냐. 뭐 한동훈 검사장이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이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 이걸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다. 그리고 사실은 명확한 현재 상황은 없지만 여기서 뭔가 단서들이 나올 것 같은 정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풀려고 노력을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분했느냐를 가지고 뭐 그건 또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수사 당국에서의 수사 보고를 국민들한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법 앞에 평등 무엇보다 중요한 헌법적 원칙이니까요. 상대방 누구이든지 간에 과도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적절한 절차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김한 기자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동훈 부원장의 최종 혐의 여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검찰이 내부에서 보고했다는 이야기와 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날 것 같은데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수사는 흔히 이제 기자들이 취재할 때 두 가지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사팀의 의지, 또 하나는 증거인데 이게 이제 증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폰이 안 열려서 뭐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을 못했다. 근데 그 앞선 질문이 뭐냐면 수사팀이 예를 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각의 또 지점에서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피의자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지위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지점에서 여전히 이 수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피의자가 나는 그 비밀번호를 몰라요. 패턴을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버틸 수 있었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면 이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할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건이 훗날 지금 이제 뭐 근시일에 무혐의로 처분이 난다고 해도 이대로 이제 뭐 어떤 의혹들을 완전히 말끔히 해소됐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고요. 이게 아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두고두고 그 지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담이 될 것 같다. 일단은 무혐의 처분 결정권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검찰총장의 최종적인 뭔가 결재권자여야 마땅한데 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이슈와 관련해서 뭐 채널A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여기저기 동분서주 알아본 정황들도 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을 때죠.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직접적인 지휘권을 사용하지 마라라는 지휘를 한 거죠. 지휘권이 두 번 나오니까 좀 복잡한데 그래서 그 지휘권을 이제는 윤석열 윤석열 당선이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니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럼 원상 복귀시켜서 다시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돌려놓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사실 박범계 장관이 최근에 검토했던 건데 그러면 또 어쨌든 자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하게 되는 거니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그건 좀 또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옆에 있던 스텝진이나 뭐 검사급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건 이제 검토하다가 이제 말았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정무적인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니냐를 대해서 갑론을박성 이야기들이 좀 많지만 어쨌든 뭐 드라이하게는 뭐 그렇습니다. 앞서 김한 기자가요 양측의 어떤 주장들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한측 주장은 아니 처음부터 무혐의일 것이 거의 뻔한데
오랫도록 지연시킨 것이 정치 의도가 있다. 이런 입장이 있다는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김준우 변호사. 네. 한 시민단체에서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고의로 이제 처분 자체를 이미 수사팀에 올렸는데 예. 결재를 안 했으니까 그 직권남용이다. 그 이제 그 좀 무리한 아하.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자기가 자기 일을 그러니까 뭐 수백 번 양보하면 직무유기죄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뭔가 언론에 날 때는 직권남용이라고 일단 네 글자가 들어가야 조금 더 폭발성이 있어서 그런지 직권남용을 너무 네. 오남용하는 시민단체들이 좀 많다.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직권남용이 남용되고 있다. 직권남용이 남용, 네. 직권남용 남용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 뒤늦게 그 예를 들어 최은순 씨 네.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를 뒤늦게 기소했잖아요. 예. 그럼 몇 년 있다 기소했으니까 너는 직무유기다. 아하. 너는 직권남용이다. 해서 검사들 다 징계받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사실 구성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사건 자체가 일반 사건과 달리 많은 뭐 정치적인 함의도 품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과 또 비판의 시각들이 많았다는 거 두고두고 아마 우리 검찰과 사법 체계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남성 피해자가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김환 기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담도 받고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분들 이렇게 하는데 네. 작년에 이제 6,952명의 상담을 받았고 18만 8천여 건의 피해 지원을 진행했는데 네. 뭐 2020년 4,973명이었는데 네. 한 1년 사이에 9.8%가 늘었습니다. 오. 서비스 건도 한 10.2% 늘었는데 예.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2021년 지혜원 피해자 중 10명 중에 네. 7명이 여성입니다. 아. 그러면 3명은 누굴까요? 남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네. 이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까지는 통념적으로 예. 여성에 대한 범죄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 범죄에서도 이미 한 30% 정도는 남성들도 피해자가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의 네. 피해자는 성별을 지금 이제 가리지 않는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 이 점을 보여주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불법 촬영으로 협박을 하는, 그러니까 몸캠 피싱이라고 언론이 흔히 이제 부르고 있는데 예. 이 몸캠 피싱 피해자도 남성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가 애당초에 특정 성별을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이 범죄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엔 그 몸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몸캠을 하는 게 아니라 피싱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박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은 사실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까지 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는 여성의 문제다 이렇게 했던 인식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소위 디지털이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예. 꼭 이제 그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에 불법 촬영을 해서 네.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가 주를 이뤘다면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소위 데이팅 앱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이제 채팅을 하는데 네. 이 관계에서 좀 다소 뭐 음란하거나 뭐 하여튼 네. 그런 얘기들을 하거나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예. 사실은 그냥 그거를 그 캡처를 한다든가 네. 그런 방식을 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방식들이 아하. 남녀를 막론하고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그 기존에 있었던 성범죄,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와 이거 좀 약간 논의나 이 구도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성격이 좀 싶습니다. 다르군요. 네. 김환 기자는 그동안 네. 디지털 성범죄 문제 집중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럼 취재 과정에서 혹시 이런 남성 피해자들도 만나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직접 남성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취재를 네. 한 적이 있었고 남성 피해자들이 다수가 있었던 이제 그런 텔레그램 당시 이제 채팅 방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신상이 박제된다. 그러니까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들이 진행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딱 신상이 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해킹 코드를 심기도 하고 아하. 뭐 특정한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신상이 만약에 이제 공개가 되면 네. 그게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그 앞서 했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아하. 이런 패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건 사실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남성
중에 이제 이런 몸캠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뭐 또 어떤 직접적으로 자기가 뭐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지 성매수를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좀 자기가 뭔가 부당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데 네. 자기 신상이 박제가 돼 버린다거나 이러면 그 신상을 박제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뭐 안 그러면 이거 상황. 다 공개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체를 촬영당한 것이 공공연히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예.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뭐 혹은 그 동영상을 특정한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면 그거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응하면 응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원본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 맞아요. 악순환처럼 반복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더 큰 피해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은 엠번방도 떠오르고요. 박선홍도 떠오르고 남성들의 몸캠피싱 피해도 떠오르고 또 뭐 이별 범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서로 신뢰와 애정 관계에 있어서 믿고서 신체 촬영 등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공개한다고 협박한다든지 혹은 실제로 공개해 버린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감정적 동기 혹은 이익을 노리는 동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이런 디지털 성폭력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뭐 법도 많이 만들어주고 대책을 강구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제 피해자 어쨌든 이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왔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 저희가 이제 엠번방이나 이렇게 취재할 때도 자기의 그런 영상, 자기의 이제 디지털에서 그런 레코드들이 지워지는 걸 가장 원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이 지점에서 이거를 민간에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하거나 예. 아니면 개인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 예.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지원하는 부분 맞습니다. 이거에 이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는데 그러면 뭐 당장에 일어나는 가시화된 범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보면 이 디지털이나 혹은 이 미디어 김한 기자님 일단 네. 장기적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 네네. 나눠봐야 되겠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